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메소드 특강에서 산업송해안전, 산업재해를 맡은 최여명 강사입니다. 저희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본 강의를 촬영함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성의 안전에서 산업재해라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산업안전의 개요, 그리고 산업재해 발생 원인, 산업재해에 대한 주요 사례, 그리고 해결 방안, 그리고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팁 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또한 이제 산업재해로서도 적용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근로자가 지금 매일 5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300여 명 이상은 이제 매일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안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설물, 그리고 기계, 장치, 재료 등의 손상과 파괴에 기한하는 재해 발생의 위험성을 배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의 목적은 직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근로자를 재해로부터 지키며 그리고 재해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근로안전이라는 용어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산업안전이라는 용어랑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개념과 원인을 살펴보면 산업 현장에서 의도하지 않았거나 인간의 불안전한 행동 및 물리적 환경 조건 등이 원인이 되어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 등이 있습니다. 현재 관리 관급자가 많은 일반 중견기업, 대기업 이상에서는 산업안전 관리 담당 전담 부서라든지 인원을 통해서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에 저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서는 인원의 규모가 적다 보니까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해서 조금 많이 각성을 하지 못하고 재해 발생이 일어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은 OECD 국가에서 최하로 조금 나타나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안전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 좀 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업재해를 통해서 발생을 했을 때 산업재해 보상보험이라든지 이러한 제도들을 많이 활용하고 하고, 사업주들은 그에 반면에서 산업재해에 따른 어떤 그런 법률적인 제도들을 은폐하려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러한 은폐 속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가려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은 보통인 편에 속하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업주의 안전의식 수준은 좀 낮은 편에 속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산업안전을 철저하게 지키려면 회사의 규정과 방침이 있어야 되는데, 이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체에서 일부 문서로서 매뉴얼만 구축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안전보호구라든지 그런 미착용 등으로 인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산업안전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작업 환경이랑 그 다음에 산업안전을 위한 보호구 착용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조금 반비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이는 작업상에서 조금 원활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구 착용이라든지 안전 수칙들이 조금 번거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못했을 때 조금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회사 규정과 방침에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에 관리자는 매우 그렇다고 문서적으로는 확인하였지만 근로자는 몸에 많이 와닿지 않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주기적으로 현장을 확인하냐라는 체크리스트 개념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 또한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다라는 부분으로 극단적인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투자하고 있냐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어떤 생산이나 품질에 대한 어떤 제조에서 그러한 공정의 안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반면에 안전을 위한 어떤 근로자에 대한 설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주기적으로 면담 등을 통해서 업무상의 안전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이러한 안전 애로사항이 의사가 있었을 때 충분히 어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안을 찾고 있냐라는 질문에서도
관리자와 작업자 간의 어떤 의식 차이가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기업의 산재 제휴율과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을 분석해 본 결과 제휴율이 1% 증가 시 어떤 영업이익이 8% 이상 이제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는데요. 이는 이제 1인당 영업이익이 200만 원에서 많게는 250만 원까지 감소할 수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는 그 회사의 경영상에서 안전이라는 것이 비단 어떤 건강상의 근로자에 대한 어떤 부분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의 어떤 금전적인 손해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의 비즈니스 패러다임도 많이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안전관리의 의식이 많이 또 변화가 되면서 같이 상충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자본의 권력화에서 지식의 권력화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 조직에서 수평 조직화로 어떤 직급과 그러한 부분을 이제 떠나서 업무적으로, 그 다음에 안전적으로 수평적인 의식 체계가 갖춰져 있냐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장 또한 국내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 그렇게 이제 지금 진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조금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패러다임 변화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 중심에서 TFT와 같은 팀워크의 중심 업무가 추진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지금 어떤 경영 패러다임상으로 변화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전관리 인식에 대해서도 안전이 이제 기업에서 어떤 과거에 있는 부수적인 요인으로 있었는데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고 가장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투자로 그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문적인 안전관리자와 그리고 근로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회사의 문화와 그 다음에 안전관리 문화를 보다 정착시킬 수 있도록 자발적인 어떤 의지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전, 보건, 환경, 품질의 통합적인 어떤 그런 회사 방침과 내규를 통해서 이런 근로자에 대한 그 워킹 오브 라이프 밸런스와 같은 이제 일과 근로자의 어떤 개인 생활에 대해서도 많이 균형을 맞추려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어떤 전문 인원에 대해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충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훈련을 받은 전문가 역할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경영 환경의 변화가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면서 그리고 경영자에 대한 안전 관리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가 하고 있다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증가 추이도 지금 눈에 띄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산업안전감독관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건설 현장에서 어떤 그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 그렇게 1대1로 어떤 무게가 있고 중량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기존에는 많이 관리 감독이 들어갔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일어나는 업무 단위로 산업안전관리감독관이 배치가 되어 있고, 산업안전감독을 함에 있어서 전사적인 차원에서 경영의 어떤 순서에 따라서도 많이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이제 2016년 대비해서 2020년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약 거의 2배 가까이 그렇게 산업안전감독관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수 나라인 이제 한국, 그다음에 미국, 일본 산업안전감독관 수의 비교를 보더라도 그 선진국 대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안전의식이 많이 그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증가 추세로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산업안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기본적으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인명과 어떤 개인과 회사에 대한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 그리고 보다 나은 안전문화 정착으로 업무의 효율성 증가와 경영에 대한 어떤 이익성 증가에 대한 것을 최종 목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재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의 개념에서 가장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산업재해인데요. 특히나 기업에서 고용주나 근로자 입장에서 산업재해에 대해서 조금 많이 분별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좀 정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산업재해이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산업재해가 아닌 것에 대해서 조금 분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재해 개념을 살펴보면 업무상의 재해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등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업무 수행성 또는 업무에 대한 기인성 등 어떤 관련성에 대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4대 보험과 산업재해를 볼 수가 또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1인 사업자가 또 비교적 많을 수가 있고, 또는 이제 가족이나 친인척 등이 급여를 받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2020년 7월 이전에는 급여를 받지 않는 그런 근로자에 대해서 산업재해, 그러니까 친인척들이나 가족 등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었고, 특수 형태 근로자, 즉 뭐 배달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뭐 다른 직종에 대해서도 2020년도 7월부로 어떤 산업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 놨습니다. 산재보험은 4대 보험 가입자 중 하나인 어떤 사회 공적 보험으로서 고용주가 만약에 들어주지 않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가 발생 시 이 부분은 국가에서 보장해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다. 4대 보험은 사업주가 현재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조금 많이 개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이제 필요한 경우 어떤 휴업급여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를 말씀드리고 있다면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중대재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이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향하게 되면 그 평균 급여액의 70% 이상을 휴업급여로서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상자 또는 작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이러한 중대재해로서 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그 산업재해가 사고로서 이렇게 발생이 되면 크게 직접적인 원인과 그리고 간접적인 원인으로서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요. 직접적인 원인은 근로자가 불안전한 행동이라든지 불안전한 심리나 정신적인 상태로 볼 수가 있고, 간접적인 원인은 기술적인 원인, 그리고 교육적인 원인, 관리적인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상태는 근로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업무적인 그런 이제 보호 수칙을 미준수한다든지 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공정에서 설비를 이용하는데 안전장치를 조금 안전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간접적인 원인에서는 경영 방침으로서 이제 산하에서 방침을 전파를 하고 이 부분을 관리 감독을 하는 인원이 부재해서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안전하지 못한 환경인데도 작업을 이행하는 어떤 기술적인 원인, 그리고 충분한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 담당자가 그 사내의 교육적인 어떤 그 지식적인 부분을 전파하지 못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 장애 또는 이제 사망하게 되는 경우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부상은 저희가 이제 그 흔히들 뭐 허리라든지 손목, 어깨 등을 말씀드리고 할 수가 있고요. 질병은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알아채지 못하는데 호흡기라든지 심폐혈관 질환들이라든지 장기적인 어떤 근로 환경을 제공함에 있어서 나중에 추후에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애 또한 질병이랑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장애는 이로 인해서 어떤 치유를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어떤 근로 환경을 나중에 추후에는 제공하지 못하는 어떤 신체적 변화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가장 극단적인 사망은 뭐 건설 현장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라든지 그런 부분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를 살펴보자면 이제 크게 업무상으로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가장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직접적인 업무가 아닌 예를 들어 야유회 같은 경우를 간다고 보았을 때 야유회가 회사에서 어떤 그 의무적으로 그리고 근로 시간에 일어날 때 이제 야유회를 간다. 거기서 이제 만약에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을 산재로 처리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도 많이 궁금증이 있으시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얼마 전에 콜센터에서 코로나19로 이제 감염되어서 이 부분도 산재 처리가 되냐 안 되냐 하는 부분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어떤 업무적인 행위로 인해서 거기서 자기 본인이 코로나 감염이 발생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콜센터나 기타 다른 업무를 통해서도 그 이제 역학조사라든지 감염에 대한 어떤 장소 등이 업무상으로 크게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만 산업재해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업무상으로 흔히들 많이 포함되고 있는 것 중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출퇴근에 대한 것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에 대한 것은 어디를 뭐 들렸다가 회사를 방문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회사로 정상적으로 평상시에 출근하는 길로 이동을 하다가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또한 산업재해로서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병에 대해서도 흔히들 저희가 이제 분진이라든지 호흡기 질환, 그 다음에 근골격계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업무상으로 질병이나 사망 사고 등에 대해서 이제 연관을 지어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산업재해 사고 사망 우리나라 통계를 보자면 2019년도에는 855명 정도 되었는데요. 2020년도에는 882명 정도로 조금 증가 폭이 그래도 조금 덜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역시나 가장 큰 건설업이 이제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공정상으로 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어떤 제조업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제가 아까 서두에 매일 하루에 5명 정도 사망사고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특히나 건설업은 진짜 LG의 파주 디스플레이 단지라든지 그런 것을 보았을 때 하루에 1명씩 그렇게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무방할 정도로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것 중에서 기계류라든지 금속류에 대한 어떤 그 공정 자체가 많이 어떤 위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드릴, 그 다음에 기계를 이용한 어떤 절단, 이런 작업 등을 통해서 제조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규모별로는 아까 중견 이상, 어떤 중견 대기업 이상에는 안전관리 방침에 대해서, 그리고 안전관리 담당자, 감독자가 철저하게 지금 배치가 되고 있어서 업무상에 대해서 그렇게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이제 우리의 이제 소상공인이나 어떤 이제 자영업자, 기타 이제 중소기업체를 운영하시는 규모인 5인 미만의 어떤 그 사업장 규모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냥 잠재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에서 많이 비롯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5인 미만의 경우는 어떤 업무나 그 생산적인 어떤 그런 능률적인 일에 몰입을 한 나머지 안전에 대한 방침과 어떤 문서적인 매뉴얼 등이 구축되지 않음으로써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크게 그 좌지우지가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 사업장 규모별 산재 사고 사망자를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아까 882명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5인에서 49인에 대한 어떤 사망 사고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5인 미만의 경우는 그 공정이나 작업이나 기타 업무의 어떤 복잡성이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는 이제 확률이 낮아지는데요. 그렇지만 5인 미만에서는 어떤 일용직에 대한 어떤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기업 원청에 대해서 하청으로 근로를 임했을 때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5인에서 49인, 즉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규모로 가장 많은 이제 규모로서 차지하고 있는 데에서 사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서 제조업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산재에 대해서 그 근로자가 요구하는데 고용주는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근로자가 이를 회사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을 질의를 많이 조금 받고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근로자가 지켜주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지켜주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신청을 통해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00인에서 299명에 대해서도 이제 사건, 사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았을 때 역시나 소규모 기업일수록 어떤 안전 문화라든지 방침들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어떤 정상적인 흐름대로 업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있어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산업재해에서도 지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원청과 하청에 대해서 지금 원청에 대해서 산업재해를 따로 보고 그리고 하청에 대해서도 따로 보고 있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원청에서 하청을 고용해서 업무를 진행할 때
하청에 대한 산업재해까지도 이제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재해를 산재보험으로서 이제 보상을 받지 않고 자비로서 이제 부담을 한다거나라든지 건강보험 쪽으로 그렇게 그 보상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는 이제 2020년도 기준으로 산재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으로 보상받는 비율이 한 255억 정도의 규모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그 사전에 그 건설업 같은 경우나 제조업도 그렇겠지만은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자가 그러한 부분을 흘려듣거나 아니면은 크게 주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숙지하지 못하여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재해 발생 원인의 가장 큰 빈도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이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사건 사망자의 35% 발생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에서 가장 취약한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산업재해 사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파악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신체의 일부분이 절단된 상태인 이제 절상, 그 다음에 유해물질에 중독되거나 질식된 상태인 중독, 또한 칼날이나 날카로운 물체에 베인 상태인 창상, 그다음에 불이나 고온물에 접촉하여 피부가 손상된 상태인 화상, 청력을 잃거나 난청이 된 상태의 청력장애, 그리고 시력을 잃거나 시력감퇴, 난시가 된 상태, 시력장애 등의 6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그 산업재해 중에서도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떨어짐, 그리고 제조업에서 위험한 공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기계에 대한 어떤 끼임 재해가 가장 심각하고요. 그리고 이를 이어서 이제 이역기임, 부딪힘, 물체 맞음 등의 순으로 어떤 산업재해가 심각도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를 더 세부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업에서 떨어짐, 제조업에서는 끼임으로 인한 사망재해가 가장 빈발했고 전체 떨어짐 사망자 중에서 72%는 236명이 건설업, 끼임 사망자의 61% 정도는 제조업에서 나왔습니다.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사망사고 비율은 또한 상당했습니다. 현재 60세 이상 사건 사고 사망자는 전년에 비해 62명이 증가한 347명에 달하였고 이는 전체의 39.3%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특이점은 60세 이상 연령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사망자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지금 이제 50대 이상의 분들은 조금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산업에 대해서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 때는 안전에 대한 의식을 미처 생각을 하지 않고 생산성이나 효율성에 집중했던 나머지 그러한 업무 형태가 몸에 배어서 아직까지도 좀 개선이 어렵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젊은 층, 이제 20대나 30대, 40대까지에서는 이제 학교에서도 그리고 국가적으로 어떤 그런 산업에 대한 법령이라든지 규범,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사례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례에서도 과거에는 어떤 눈에 보이는 산업재해들이 많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감염적인 이제 코로나19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에 대한 산재도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1996년도에는 이제 얼마 안 되었었는데 2018년도에는 이제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96년도에 이 심혈관 질환 산재가 없었냐, 없어서 이 숫자가 적었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96년도까지만 해도 산재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이제 승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산재로서 인정될 수 있는 어떤 법령적인 부분들이 미약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의 인원수가 나타났고요. 현재 2018년도 이르러서는 법령이라든지 어떤 역학조사, 그 다음에 원인 분석 등이 철저하게 지금 검토되고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학이나 기술 발달에 의해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산재가 많이 모니터링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의 절반이 업무상의 어떤 근로상의 미숙한 그 근속 1년 미만자의 어떤 근로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업무상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숙련도, 그 다음에 주의성 정도가 좀 낮기 때문에 항상 몸에 긴장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절반이 1년 미만의 어떤 사회초년생을 위주로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까지도 현재 그 산재 절반 근속 1년 미만자에 대한 이제 대상자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서 먼저 이제 근로하고 있는 분들이나 어떤 경영 방침들이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그 보통 보면 업무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강조하고 있지만 어떻게 안전하게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업무를 이행하고 있는지까지는 많이 지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재해에서 조금 큰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천의 냉동창고 화재입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고 각종 미디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물류 및 냉동창고에 대한 건축, 설비 공사 현장에서 지하 1층 냉동설비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인 미상의 집 점화원에 의해서 발생한 화재에 폭발로 인해서 40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한 재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반적인 토목 건설 쪽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 사례인데요. 이거는 전진하는 로더에 재해자가 깔려 사망. 이는 이제 로더 앞서서 지게차에서 많이 이제 산업재해가 많이 있었던 사례랑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재해 발생에 대해서 주요 원인으로서는 적정한 어떤 지게차라든지 로더, 그 다음에 기타 뭐 건설로 사용하는 어떤 이동식 그런 이제 설비들이 운행 경로를 적합하게 작업 방법에 대해서 확인이나 미흡하고 동선 확인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뭐 깔림이라든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데 추돌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끼임에 대한 사례인데요. 이런 롤러라든지 컨베이어 벨트 사이의 끼임을 통해서 어떤 이제 근골격계에 심각한 질환을 이제 발생하는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접기에 대해 사용 수칙을 외면하다가 어떤 그 분진이 폭발해서 나타나는 그런 사고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일반적인 도시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은 많이 없고요. 그 공단으로 일컬어지는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건설,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어떤 조금 위험한 어떤 공정이나 업무가 진행되어지는 부분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이제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출퇴근에 따른 산재에 이제 대해서도 살펴보겠는데요. 과실 비율에 따른 산재 보험과 자동차 보험 보상액이 현재 지금 자동차 보험 보험금보다 이제 산재 보험으로서 이제 보상받는 비율이 훨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그 출퇴근에 대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로 크게 인식을 하지 않았고, 그건 이제 근로자 본인이 개인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사례로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출퇴근 또한 산재 보험으로 적용됨으로써 어떤 근로자의 어떤 전반적인 그 근로를 하기 위한 그런 업무 환경까지도 포괄적으로 볼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우측에 보시면 장마철 호우 피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무리하게 계속 진행하고 있다가 이제 유수 차단막이 이제 수입으로서 파손되면서 근로자가 7명이 수몰되는 그런 산재도 있었는데요. 일단 재해 원인과 재해 예방 대책을 살펴보면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재해 원인은 무리한 작업이나 그 다음에 무리한 어떤 근로 노동 강도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재해 예방 대책은 적정선에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 환경이 주어져야 될 테고, 그 다음에 각 공정별로 그리고 개인에 대한 어떤 작업 부하량 등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측정된 상태에서 업무가 이루어져야지 재해 예방을 충분히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예방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산업재해 감축 목표 추진 전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환경뿐만 아니라 이런 안전에 대해서도 정말 국가적으로 많이 화두를 가지고서 지키고 있는데,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이라는 챌린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 목표에서 보면은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 명확화 및 실천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고위험 분야에서 집중 관리, 그 다음에 현장 관리 감독 시스템 체계화, 그
그리고 안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중시 문화 확산 등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이와 같은 이제 사건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측면보다는 문서적으로 규정이 되고 매뉴얼화가 되고 이러한 부분이 회사의 문화로서 정착됨으로써 사전에 그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것이 이제 목표고요. 이러한 목표가 국가적인 목표로까지 확대되어서 즉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감축될 수 있도록 이어지는 어떤 선순환적인 어떤 추진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도 적용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원청 사업장에 대해서 원청과 하청에 대해서 분리해서 그렇게 통계적인 집계를 내서 산업재해가 은폐되는 확률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통합관리 제도로 들어갑니다. 즉 원청에서 하청을 고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을 때 하청에 대한 어떤 산업재해까지도 보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관리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또한 이제 3대 핵심 안전조치에 대해서 페트롤 연계 감독 추진 절차를 보게 되면 1차 점검에서는 이제 공단이나 지자체 등에서 어떤 매출이나 건설에 대한 규모를 금액적으로 환산해가지고 규모 대비해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감독은 이 중에서 통보받은 어떤 안전관리 절차라든지 철저한 그런 매뉴얼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 불량 사업장으로 이제 구분을 하여서 시정 조치를 후 다시 이제 제 업무를 이제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3차 재점검에서는 공단 등에서 지방 관서에서 사법 조직한 사업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점검을 들어가고, 여기에서조차 이제 시정 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은 이제 업무를 떠나서 안전 의식이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을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업무에 투입되어서 경제적인 생산적인 활동을 하게끔 그렇게 그 업무 추진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 예방을 위해서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 사업자 중심으로 책임 주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보호 대상 근로자, 보호 범위는 신체에 대한 건강 보호, 그리고 사고 조사는 어떤 처벌, 과태료라든지 벌금 등의 처벌 중심, 그리고 사업장 안전관리는 외부 위탁을 통해서 안전관리 전문 이제 위탁기관에 그렇게 위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지금 개정된 것을 살펴보자면 책임 주체가 이제 원청인 이제 도급자나 발주자 등에 대해 더 책임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호 대상도 단순 이제 사대보험이 들고 있는 이제 근로자가 아니라 아까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등 같이 특수형 근로자 등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인척들 급여를 받지 않고 가족이 도와주는 형태의 어떤 그러한 근로자들까지도 산업재해에서 보상 범위로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보호 범위도 그리고 정신건강까지도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신체의 건강에 대한 어떤 타격이 오면 요즘은 이제 정신건강까지 이제 영향을 미쳐서 근로를 추후에도 회복되더라도 지속하기가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야 될 부분도 이제 충분히 보호 범위로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조사도 어떤 사업주에 대해서 처벌 중심이었던 것이 어떤 개정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그 다음에 전사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관행이나 구조까지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안전관리는 외부 위탁에서 정규직이 안전관리 감독자가 직접적으로 고용되어서 전문적인 안전 어떤 지식을 통해서 교육과 그 다음에 업무별로 이제 담당 주체에 대해서 관할을 하면서 그렇게 디테일한 어떤 구체적인 이제 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이제 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우리가 근로하고 있는 사업 환경이 어떠한 그 안전에 대해서 저해하고 있고, 그리고 안전의 심각도가 어떠한 것인지까지 자발적으로 측정을 하고 이에 대한 개선까지도 전문적인 회사의 그런 이제 고용된 정규직이 직접 수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제 조금 시간이 되긴 했는데요. 2018년도나 19년도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한 경영평가도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안전제일주의에 대한 경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아까 국가적으로 그 목표를 하고 있는 그 사건 사망 사고에 대한 감축에 대해서도 이제 50% 이상 이제 감축 추진에 대한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는데요. 이는 이제 OECD 15개국보다 그 기존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사망자 매일 5명 정도 발생한다는 것보다도 지금 더 줄여서 2명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금 이제 시스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주가 크게는 이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두고, 그리고 관리감독자와 안전 담당자를 따로 둡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를 이제 지도 조언을 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를 두고, 그리고 보건관리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산업보건의라는 부분에 대한 역할이 있습니다. 즉 이제 안전관리자는 일반적으로 공정이나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산업재해 시 어떤 사고에 대한 경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체상으로 나타나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제 보건관리자는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정신적인 부분, 그 다음에 단기적인 산업재해가 아니라 근로 이후에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질병이나 사망까지도 어떤 보건관리자가 책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보건의는 산업에 대해서만 이제 전문적으로 타겟을 두고서 이제 산업 이제 간호사라든지 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중심을 두고서 의학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보건관리 책임자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조직의 임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업무를 실무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중심축이 되는 관리자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10계명으로 일컬어지는 것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수칙으로 10계명으로 일컬어지는 것들을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주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요. 먼저 이 부분을 단순히 이렇게 텍스트로만 말씀드리는 것보다 산재보험과 관련돼서 이제 제가 연계를 시켜보자면, 사업주는 일단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 보상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은 과태료가 300만 원 이상 부과될 수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산업재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요즘 바이러스와 같은 코로나 같은 이제 감염 질환도 지금 산업재해로 포함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원인이나 그 분석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재해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제 보상을 받냐라고 봤을 때는, 먼저 업무상으로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이나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이제 간접적으로 어떤 충분한 업무상의 연관이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신청을 했을 때 다소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몇 개월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변호사, 그 다음에 이제 의사, 기타 그 역학조사 관련된 이제 심의위원회 7명을 구성해서 산업재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승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가 아니다 라고 했을 경우는 법원으로까지 법정소송을 갈 수가 있겠는데요. 대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을 이제 산업재해라고 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최종 의사 판단에 따라서 산업재해가 인정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산업재해에 대해서 그리고 안전의식에 대한 고취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업무를 실무적으로 이행하는 이제 관리자, 그리고 실무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팀장급 이하에서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고 하는 노동자, 그리고 이런 안전관리 체계라든지 국가적인 어떤 이제 목표에 따라서 그 지침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직원이 이제 트라이앵글로 그런 합의를 거쳐서 공동체제를 형성을 해야 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야 최종적으로 사고를 방지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는 단순히 이제 표방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정말 이제 큰 것에까지 이르는 데에는 원인이 없는 그런 절차는 없듯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속적으로 지켜져야만이 이런 공동체제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팁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원천 사업장에 대한 책임을 먼저 강화를 해야 됩니다. 대형 화학사고 발생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확대해야 되고요. 이는 건설업 위해업종 집중관리제를 도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심사 및 확인을 확대하고, 그리고 노후화학설비 및 지진 위험 요소 관리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청과 하청의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상생 협력을 통해서 재해 예방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 체계를 촉진해야 됩니다. 원하청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확대, 그리고 안전보건 리더웨이 활성화 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래의 환경에 대해서 같이 변화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산업재해에서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을 이제 확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소규모 사업장이라든지 산재 취약계층, 그리고 재정 지원에 대한 이제 강화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안전보건 이슈, 그리고 미래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감정 노동자, 아까 그 정신 건강에까지도 이제 산업재해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는 건강보호 컨설팅을 신규로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알림이 사업 같은 부분들을 신규로 추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계적으로 보면 C와 Look과 Watch, Observe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C는 눈에 보이는 상태만으로 환경 내에 숨어 있는 불안전 요소들을 쉽게 인지하고 못하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Look은 편의성 위주의 습관화된 행위에는 불안전한 행동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Watch는 작업성 위주로 만들어진 절차는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Observer는 이제 기능성 위주로 디자인된 환경은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즉 C를 통해서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불안전한 요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인간공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Look에서는 사고와 관련된 행동을 돌아보고 불안전한 행동을 파악하여 그리고 안전한 행동으로 예방을 하는 것으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Watch는 사고 당시에 들여다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절차에도 안전을 담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Observe는 사람을 중심으로 주변 환경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게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부분까지도 관리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즉 이제 안전 문화에서 4개의 영역, 안전 가치, 그 다음에 안전 운영, 교육, 이제 소통 등에 대한 4단계 실행 과정을 통해서 플랜 두 체크 액션, PDCA 사이클을 이제 구현을 해야 되고요. 이제 설문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자체적으로 설문하는 참여로 계층별, 경영층과 관리자, 노동자 등에 대해서 어떤 산업재해를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집계된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업장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한 진단 결과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평가 보고서로서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통해서 가장 많이 조금 산업재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산업재조사표와 관련된 질의사항들입니다. 산업재조사표 제출이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서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표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한 달 이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단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재해 상황을 추가적으로 별도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재해에서 말하는 일반재해와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일반재해에 대해서는 이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재해라고 말씀을 하고요.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했을 때 또는 작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했을 때를 중대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 발생일 어떤 판단 시점은 산업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명확한 경우 사고 발생일 당일이고요. 업무상 질병 또는 산업재해에 대한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 및 결정 시점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 기한이 경과하면 어떠한 처벌이 있는가? 고의성이 없으면 과태료 3천만 원 이하가 부과되고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있는 이러한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처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재해에서 꼭 알아야 할 팁을 산업산재 보상은 요양은 4일 이상, 산재 보고는 휴업 3일 이상, 산재 은폐에 대한 형사처분 신설은 2017년부터 이행되고 있고요. 사업주 날인 제도 폐지는 2018년도부터, 산재 시천 노동자는 불이익 처우 금지가 2017년부터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요양급여는
비급여가 많은 화상치료 등의 상병은 비급여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점차적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 출퇴근 제해에 대해서 도입을 함으로써 그리고 근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까지도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재택근무 시 다치면 산재인가요? 네, 재택근무도 업무와 유관성이 있으면 산재로서 처리합니다. 근무 장소만 재택일 뿐이지 근로 조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것을 근로자가 이행했을 때 이에 대해서 부분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로서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즉 재택근무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